저희 이제 범죄학 분야에서는 이제 일상활동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게 가장 그 범죄의 원인을 이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요인들에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대표적인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일상활동 이론 쪽 접근보다는 이제 어떤 개인의 특수한 내재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주로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 사회학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 범죄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은 사실은 제 취향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보는 이제 그 데이터들은 범죄자 중에 특히 누범자들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데이터를 보다 보면은 범죄 발생 중에 거의 한 50% 가까이가 이제 상습 누범자들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습 누범자들은 범죄자들 중에서도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0%가 평생을 두고 이제 한 범죄 발생의 한 50% 정도를 계속 유발하는 이런 이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자들은 이제 10%에 해당하는 굉장히 범죄력이 진전이 많이 된 자들 위주로 예컨대 개인적인 어떤 단위로 범죄를 해명하는 쪽이 이제 제가 주로 연구를 하는 분야이고요. 어떤 뭐 특정한 물리적인 환경이 범죄 유발과 관련이 있는지, 또 특별한 어떤 범죄 발생의 시간대가 있는지, 뭐 과거에 이제 화성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이제 미궁에 빠졌을 그 당시에는 수요일인데 비 오는 수요일 날 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등 그런 종류의 이제 믿음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구조나 어떤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 범죄 발생을 설명하려는 거시적인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범죄 발생을 일종의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어떤 뭐 사회 구조론도 있을 수 있는데요. 뭐 예컨대 범죄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상류층보다는 하류층이 많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이제 그 어려운 삶의 환경에서 일종의 결핍이라는 게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결핍이라는 게 꼭 물질적인 결핍 말고도 이제 심리적인 일종의 이제 박탈감 같은 게 쌓여 있다가 뭐 어떤 순간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 그게 폭력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기회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오원춘 사건 같은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피해자는 취약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날도 이제 야근을 하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는 밤 좀 늦게, 늦은 시간대에 이제 귀가를 하던 중에 다만 이제 그 피해 여성의 가장 큰 문제는 대로변을 놔두고 골목길로 이제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골목길로 들어섰다는 선택의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원의 구도심 구역을 가로질러서 이제 주거지까지 이동하려고 하다가 문제는 그 구도심 지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안전이 취약한 지대인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취약한 지대를 밤늦은 시간, 12시가 넘은 시간대에 도보로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오원춘이라는 자에게 뭐 골목길에 숨어서 배회하고 있던 자에게 납치가 돼가지고 뭐 감금되고 뭐 강간 살해된 이후에 아주 처참하게 시신이 훼손된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죠.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본인도 끝까지 저항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는 그 와중에 경찰에 신고까지 합니다. 전화기를 다시금 이제 뺏어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는 112에 신고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우 철저하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구조적인, 환경적인 이런 취약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수원의 구도심 지역이 여전히
안전에 취약한 그런 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였고, 또 그 존재하는 이제 그 도심 지역에서 이제 그 오원춘이라는 그야말로 불법 체류자들이 유입되는 그런 이제 경로를 막을 수 없었던 뭐 지자체의 문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국가의 이민 정책에 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범죄에 취약한 어떤 특성을 갖춘 구성원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장애인이다, 또는 뭐 아동 청소년이다. 그럼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범죄 예방 교육을 시킨다거나, 뭐 어떠한 이제 그 행동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행동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능하면 뭐 자기 관리가 되도록 뭐 밤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또 채팅, 뭐 랜덤 채팅이 이제 최근에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이제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뭐 랜덤 채팅을 할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대해서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활동이 사실은 되겠죠.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가정 내에 있는 수도 있어요. 뭐 친족 성폭력이나 아니면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한 가정 내에 있다 보니까 가정이 유지되는 동안은 피해를 안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동을 뭐 분리시키는 노력을 한다거나, 또는 뭐 더 나아가서는 친권을 제한한다거나, 또 뭐 쉼터 같은 데다가 피해자들을 좀 더 안전하게,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정으로부터 이제 피신을 할 수 있게 뭐 어떤 시설을 구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제 대책이 되겠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을 그러면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적인 특수성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느냐. 제일 좋은 건 서로 감시가 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범죄 예방 설계라는 걸 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을 지을 때 놀이터의 위치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놀이터는 아파트의 배후, 그러니까 뒤쪽에다 놀이터를 많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계속 모여가지고 떠들다 보면 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나기 때문에 아파트의 이제 앞쪽 베란다 쪽에다가 놀이터를 짓기보다는 구식 아파트들은 다 뒤에, 이제 만약에 복도식 아파트다, 그럼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지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 놀이터에서 아동이 놀고 있을 때 뭐 부모의 시선, 주의를 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문제, 감시 감독의 수준이 낮아져 가지고 예컨대 외지인들,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약성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거의 이제 베란다 쪽으로 놀이터들을 이제 아파트들이 다 둘러 있어서 놀이터를 모든 가구가 다 감시하도록 짓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 설계의 뭐 범죄 예방 설계다 하는 것들의 이제 한 가지 사례가 되는 거고요. 성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까지 통계만 있지만 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이예요. 심지어는 성범죄는 종목도 이제 점점 늘어나가지고, 뭐 과거에는 음란물 같은 것들은 통제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음란물은 지금은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매매 같은 것도 이제는 불법 행위가 돼서 사실은 단속을 하면 얼마든지 이제 범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의 종목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 범죄가 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가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어떤 사회 안전 장치들이 생겨가지고 뭐 CCTV도 늘어나고 뭐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경찰들도 많이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 뭐 지난 3년 동안 경찰이 거의 수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 순찰 활동도 열심히 돌고 이러기 때문에 살인이나 강도는 지금 정점을 찍고 줄어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대 강력범죄 중에 성범죄가 유일하게 지금 증가 추세고, 나머지는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이 성범죄는 도대체 그러면 이 성범죄가 왜 이렇게 발생을 많이 하는가 하고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1년에 보통 한 3만 건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근까지 2만 건이었는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를 많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한 3만 건 정도가 이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0% 정도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요. 아동 청소년. 그런데 이제 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일반 뭐 강간이나 이런 범죄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그 인터넷 원조 교제, 뭐 조건 만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유인이 많이 되죠. 그래서 가출을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가출한 여학생들을 뭐 하룻밤 재워주겠노라고 하면서 여자애들을 유인을 해다가 이제 성폭력이 벌어지게 되고 보통 이렇게 해서 처음 성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아이들은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 성매매 시장이 거대한 암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돼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조건 만남에 이제 고객을 자발적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성폭력 피해 경험부터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매매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상당 부분 인터넷 사용, 뭐 앱이나 뭐 또는 컴퓨터의 사용과 굉장히 유관하다.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대부분 그런 형태로 채팅이나 아니면 게임상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성폭력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왜 아동 성범죄일까요? 성범죄는 이미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문제는 이 어른들에 대해서는 이 피해자들이 일단 입을 다물고 신고를 안 해요. 이게 신고를 하면 오히려 나한테 뭐 주어지는 이 편견이 더 범죄보다 더 심각한 이런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강간을 당하고도 강간당했다고 얘기를 안 하던 시절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여자가 또 사회적인 편견도 있었죠. 여자가 자기 관리를 못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성범죄를 피해자 책임론이죠. 그런 것들이 팽배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범죄 전체가 이슈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가장 이슈가 되느냐. 정말 피해자가 무고한, 정말 피해자는 진짜 천진난만하고 범죄 피해에 노출될 수가 원천적으로 없는 이런 사건들의 주인공들이 사실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동 성범죄가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제주도에 혜승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강간 살해를 당해가지고 그 고물상 주인한테 그래서 창고, 그러니까 고물상 야적지에서 이제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2003년도 사건인가 4년도 사건이에요. 피해자가 죽었죠. 피해 여자아이가. 그리고는 이제 뭐 언론에서 좀 일주일 정도 핫하게 다루더니 그냥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냄비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사건이 난리가 나도 일주일 이상 절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이제 이슈들을 띄우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사실은 지난주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는 용산에서 초등학교 여자애가 운동화 파는 할아버지한테 의해서 강간 미수, 살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운동화 줄게, 우리 집에 운동화 많다, 운동화 줄게 해가지고 애를 유인을 해갖고 가가지고 강간을 하려고 했는데 애가 너무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입을 막아가지고 질식사를 시키게 됐고 그래서 어찌 하나 하고 있던 차에 아들이 이제 퇴근을 해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같이 가가지고 시신을 매장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용산 뭐 운동화 어린이 사건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느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치가 돼가지고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그러면 신상공개를 하겠다. 미국에 있는 신상공개를 우리가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아동을 성범죄하는 사람들을 신상공개하자. 이런 이제 그때는 그게 법적 근거도 없었고 그야말로 일종의 대호각성하라는 경고 메시지 정도로 어느 구에 이런 사건이 한 건 발생했다. 뭐 이렇게 서울시 그 시청 앞에다가 판때기에다가 이렇게 써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상공개, 공개되는 내용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동네에서 뭐 어느 구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게 그게 도대체 신상을 뭐 공개를 해봤자 사실 신문 기사만큼도 못한 그런 이제 정보 정도를 공개하는 것으로 이제 신상 공개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에요. 그게 안양 사건이에요. 안양에서 혜진이 예슬이라는 애가 초등학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엄마들이 다 일을 하는 애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녁 시간대까지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뭐 아이들이 이제 다 골목에서 다 아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니까 온 가게를 드나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선물도 받고 뭐 사탕도 받고 과자도 받고 뭐 잔뜩 이제 선물을 주고 받는 그런 시절이라서 아이들이 엄마 퇴근할 때까지 이제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미용실을 했었는데 엄마가 퇴근했는데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그래가지고는 며칠 있다가 이제 안양천에서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완전 토막 나가지고 정말 이제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 중에 시신의 일부가 이제 발견이 된 사건이 혜진이 예슬이 사건이에요. 안양에 정성현이란 혼자 사는 남자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청소년기에 본드와 가스를 했던 적이 있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비행을 저지르고 어린 돼서도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이렇게 상습 범죄자가 된 어떤 정성현이란 자가 있었는데 걔가 애들을 둘 다 이제 우리 집에 가면 뭐 좋은 게 많으니까 이제 강아지 있다 그랬나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둘 다 강간 살해한 사건이에요. 그게. 그래서 또 애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유명한 물론 뭐 그 사이에도 아동 강간 살인 사건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언론에 그래도 대서특필됐던 사건 연달아서 거의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1년 2년의 격차를 두고 계속 발생한 사건들이 이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건들의 피해자들은 다 사망했어요. 사망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도대체 이게 아동 성범죄가 되게 나쁜 범죄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아동은 사실은 성의 대상이 아닌데 이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게 얼마나 이제 문제가 있느냐는 사실은 그 사건들의 보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던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터진 게 2007년인가 2006년인가 그게 나영희 사건이에요. 나영희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나영희 사건이 우리나라의 뭐 현대사에 끼친 영향은 제가 느낄 때는 정권이 뭐 어느 쪽으로 갔느냐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영희 사건이 정말 이 커다란 기점이 사실은 됐어요. 인권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범죄자의 인권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게 인권이 있는 자가 범죄자만이 아니구나. 피해자도 인권이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에요. 그 전까지는 피해자는 그냥 증인에 불과했어요. 검찰이나 뭐 재판부에 재판을 하는 형사 절차에 그야말로 뭐 조그만 단추 한 개 정도의 지위였죠. 뭐 증인으로 진술을 좀 하면 제가 가해자 맞아요.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냥 부수적인 부속물에 불과하는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게 이제 피해자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지가 잘못해서 지가 실수로 뭐 운이 나빠서 아무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어떤 책임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뭐 가해자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았어요. 가해자는 벌금을 국가에다 내고 피해자한테는 아무것도 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는 피해자한테 돈 한 푼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벌로서 다 때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그야말로 정말 재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었죠. 그런데 이제 나영희 사건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나영희 사건의 가장 키는 뭐냐? 생존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너무나 정말 끔찍한 상해를 입고 얘가 생존을 했어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나영희 사건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건 그 나영희의 주치예요. 정말 이 전문성이 있고 의료인으로서 뭐 이렇게 뭐 환자의 비밀을 유지할 약속 같은 거를 지키는 주치 같았으면은 나영희의 피해를 그렇게 언론에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이 나영희의 주치는 문제의식이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영희의 상해의 내용을 매일 언론에 대고 다 이제 브리핑을 하죠.
그래서 나영이가 어떤 날 인공항문을 달게 됐는지, 인공항문 단다는 게 여자아이로서는 얼마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언론에 다 발려져서 보도가 되니까 사실은 그걸 읽는 애를 가진 부모들은 야, 이거 어떻게 항문으로 뭐 배설을 못하고 인공항문을 달아야 되는 배변 주머니를 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면 어떨까, 이런 게 이제 막 상상이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뭐 수술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막 계속 재수술하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나영이를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체 우리가 뭐를 알고 있었나. 저도 이제 범죄 연구를 했지만 피해자가 당하는 피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건이다 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죠. 자식을 아무도 안전하게 보호할 생각을 정부에서는 당시까지 하지 않았어요. 24일 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애를 방과 후에 혼자 내팽개쳐놓은 부모 잘못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지,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정부에 있거나 지자체에 있다는 생각을 그때까지는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나영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마당에서 애가 납치가 돼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애를 좀 일찍 등교를 시켰는데 일단 학교로 들여보낸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러면 그 학교로 들여보내면 학교 교정을 그럼 안전하게 지켜야 될 의무는 부모한테 있어요. 학교에게 있어요. 지자체에 있어요. 정부에게 있어요. 어디에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됐다. 이 세금은 나영이 아버지가 냈는데 그 세금으로 너네는 뭐 했냐. 이런 이제 쟁점이 부각될 수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많은 보호자들이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너네가 결국에는 정부기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세금은 또박또박 열심히 다 받아먹고 그리고는 왜 국민을 안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우원춘 사건 때 112에다가 심지어 전화했는데 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 112에 전화한 여성을 찾으러 오지도 못하고 구조도 못하고 산산조각 난 시체로 결국엔 발견되게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세금 다 어쨌느냐. 그 여자는 세금 열심히 냈겠죠. 월급에서 원천 징수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형사정책의 포커스가 바뀌어요. 가해자로부터 형사정책의 중심에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자의 보호도 이게 필요한 거구나.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안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때 가장 이바지한 게 4대 악이잖아요, 사실. 이게 이제 4대 악이라는 게 결국은 성폭력, 가정폭력 뭐 이런 거잖아요. 결국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의 인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범죄자의 인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시대는 별로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게 됐고 그거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나 뭐 피해자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시대가 됐고 그 이후에 뭐 피해자 구조 기금이라는 것도 생겼고 피해자 지원법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에 50개가 넘는 피해 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 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 지원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뭐 오늘 이제 법무부에서 회의했는데 보니까 주거지도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강도가 집에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뭐 아버지를 돌아가시겠다. 처참한 뭐 출혈이 있어가지고 막 집안이 피투성이다. 그러면 청소도 그 구조 기금으로 해주고요. 그리고는 이제 못 사니까 그 집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그 집을 처분하고 이제 다른 집으로 이주할 때 이주비도 주기도 하고 집도 구해주고 뭐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우리의 세금으로 이제 피해자에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었죠.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을 해요. 선진국에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서 뭐 인터넷 댓글에다가 뭐 오늘 13살 먹은 무슨 소녀입니다. 가출을 했으니 오늘 뭐 재워주실 분은 연락을 어디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올리잖아요. 그 밑에 댓글을 다는 행위 자체가 다 불법이에요. 성인이면은 성인 어른이면은 물론 뭐 성매수의 어떤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무슨 암호 같은 건 최소한 올려야 되겠죠. 조건 만남이랄지 지읒 기억이랄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함에 있어서 사실은 실시간 이 감시를 못 하잖아요. 경찰이 맨날 인터넷만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런 사이트가 여성가족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180개의 엔진이 있대요, 앱이.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함정 수사를 허용해요, 제한적으로. 그래서 경찰이 심심하면 사이버 특공대에서 할 일이 없으면 앱에 들어가서 제가 12세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 오늘 저를 재워주실 아저씨들은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러면 이제 쫙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게 다 범죄예요, 범죄. 다 그러면 가가지고 아저씨들이 정말 현장까지 나오면 성매매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체포해가지고 그걸 다 기록화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로 징역을 안 갑니다만 그게 10번쯤 누적되면 처벌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뭐 몇 번이라더라? 7번인가? 그러면 징역 1년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사기법도 뭔가 좀 더 우리가 어떤 하이테크 시대에 맞게 이 수사기법도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허용을 또 해줘야 돼요. 사이코패스가 이제 학술적인 용어고요. 소시오패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쓰는 이제 용어들이고, 사이코패스라는 이제 용어가 학술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면서 70년대부터 그 이제 학술적인 파퓰레이션, 학술적으로 선별된 파퓰레이션에 대한 뇌기능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펑셔널 MRI 연구들까지 있는데 뇌 기능상의 특이점들이 있다. 근데 그 정도의 특이점은 사실은 음치와 뭐 음악가의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사실 뭐 음치라고 의사결정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차가 사실은 뇌파상에서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는 누범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는 이제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소시오패스는 이제 실무자나 뭐 일반인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이코패스가 굉장히 학술적이고 뇌기능상의 뭐 손상 같은 것들을 추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소시오패스는 그냥 일반 누범자들을 지칭할 때 그냥 마구 쓰이는 용어다,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사이코패스는 100명 중에 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스키조프레니아도 100명 중에 1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사이코패스도 일반인들 100명 중에